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18년 경력의 경매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몽땅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3강이고요. 저는 이정모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계속 듣다 보시면은 머릿속에 안 남아도 끝에 권리 분석하는 걸 직접 하시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달 뒤에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말미에는 2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한 경매 사건을 권리 분석해 드립니다. 이것도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5억짜리면은 5천만원 보증금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걸 들어갔다 그러면 5천만원의 입찰 보증금은 몰치당합니다. 몰치. 자, 오늘은 매각 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원이 매각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데 지켜야 할 조건, 민사집행법에서 일반적인 매각 조건을 미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 매각 조건, 그거와 다른 거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경매의 본질에 관계되지 않는 조건들은 이해관계인들의 합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거는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매각 조건의 내용이 결정이 되면은 이거를 공지해야 됩니다. 법정 매각 조건은 별도로 공지할 필요가 없으나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매각 물건 명세서 및 매각 실시에 앞서서 민사집행법 112조에 따라서 고지하여야 하고 또 매각 허가 결정 조건에 민사집행법 128조 1항에 따라서 그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조건에. 예. 그리고 이제 법정 매각 조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경매의 존재, 즉 잉여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잉여주의, 인소주의, 소멸주의 이런 용어가 있는데 살펴보면은 잉여주의는 압류채권자, 여기서 압류채권자라고 하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이 사람 저 사람 뭐 어디서 압류해 놓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매 신청 채권자를 얘기합니다. 경매할 때 뭐 법원에다가 경매해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대신해서 압류를 해주는데 그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류채권자라는 것은 경매 신청 채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 매각 부동산을 매각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실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되는 게 없으면은 그 매각을 하지 못한다고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사집행법 91조 1항하고 10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압류채권자,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되는 게 있죠.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라고 모두 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세금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전문적으로 할 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소액 임차인들에게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도 그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의 배당금보다 먼저 배당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경매 집행 비용, 가집행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금액들을 제하고도 압류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돈이 있어야지만 그 사건의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잉여주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주의. 인수주의는 말 그대로 인수하는 거죠. 뭐. 그죠? 매각 부동산 위에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에 대한 물적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소멸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시키는 매각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말은 뭐 뻔하죠. 아까 말씀드린 소멸주의, 소재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 청소 그런데 소재, 그거와 같은 의미죠. 아마 이게 일본말 뜻이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제가 뭐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없어지는 소멸주의. 매각 부동산상의 권리들을 매각에 의해서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죠. 소멸시키고 매수인에게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하는 매각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서 원칙적으로는 후순위 권리들은 말소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 미만의 신청 매수가 들어오면은 매각을 불허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거는 사전에 결정 공고한 최저 매각 가격, 최저 경매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밑으로는 뭐 그게 만약에 1억이었단 말이죠. 9,900만에 들어오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 금액은 이해관계인의 합의라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민사집행법 110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 입찰할 때 보증금 넣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인데 현행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매법원에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1억이라면 1,000만 원인 거죠. 과거에는 최저가가 1억이었더라도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의 10%, 제가 1억 1,000을 쓰고 싶다 그러면 1,100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그 지급 시기라고 되어 있죠.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그 지급 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언제까지 잔금을 내세요 하고 통지를 보내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통상 약 한 달 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일 내에 매각 대금을 내야 되는 거죠. 민사집행법 142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안 내면은 일단은 연체이자가 붙는데 그건 뒤에 나오니까 또 다음에 뒤에서 보기를 하고,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은 사실상의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일반 매매에서도 잔금을 다 주고 나면은 사실상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걸로 보게 되어 있죠.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 소유권 취득 등기 등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권리들의 말소 등기, 인수 안 했다는 얘기는 소멸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 말소 등기는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144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말소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144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비용은 최고가 매수신고인 매수인이 납부하게 된다. 그거를 당연한 얘기겠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반가로 6번 인도명령 신청. 자, 잔금을 다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대금을 완납하고 난 뒤에 6월 이내에 매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채무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이걸 제외한 제3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 없이 비교적 간단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 명도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나가서 합의를 하든지. 여기에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은 명도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잔금 납부를 하면은 납부하는 날, 그날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은 일단 합니다. 그것도 그 결정 나오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그 상대방, 그 점유자에게 또 송달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 놓습니다. 뭐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그거 먼저 가면은. 그러나 잔금을 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그 사람이 아무 돈도 안 내고 사용하는 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빨리 하는데, 통상 그 명도가 되는 시점은 잔금 내고 나서 한 3, 40일 뒤에 배당기일이 잡히거든요. 그때쯤으로 저는 예상하고 일을 합니다. 그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만약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 배당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통상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결정도 그때까지 안 해주고 놔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배당기일 전에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또 좀 더 다른 사건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도명령 하는 거는 지금 한 거 말고 또 뭐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좀 요령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거는 실제 또 뒤에서 제가 필요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가로 7번. 대금 미납 및 매각의 실효.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지급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물론 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급 기한이 지나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연 15%의 연체이자를 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것도 뒤에서 살펴보는 걸 하고, 공유 지분 매각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매수 보증을 제공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안 내고 나 그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채국가 매수 신고인의 금액으로 그 경매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매각 법정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사건 번호가 1000번이에요. 그 다음에 1001번이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1000번이 끝나기 전에 해야 돼. 1001번 할 때 하면은 안 해줍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자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매수인의 자격은 집행 채무자는 안 되고요. 매수 절차에 관여한 집행도 안 되고, 그 사건 감정한 감정평가사죠. 거기도 매수를 못하도록 민사집행규칙 5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의 적용이 되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농취증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뗄 수 없는 사람은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해당 읍면 동사무소의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로 통화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그 담당자 찾아 전화해서, 저는 어디에 살고 있고 나이가 몇 살 정도 먹었고 현재 뭘 하고 있는데 이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 주소를 알려주면서 근데 농지증 발급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 우리나라도 선발행 후 관리예요. 보통은 현재는 옛날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이장들 2명 이상 뭐 도장 받아야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선발행해주고 나중에 진짜 그 농지 취득하는 목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리고 또 1000평방미터 이하냐 1000평방미터 초과냐에 따라서 그 저기 취득할 때 서류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1000평방미터 이하는 뭐 주말 농장 그래서 비교적 취득하기 쉽고 1000평방미터 초과하면은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또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외국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경매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일반 매매 물건도 마찬가지죠. 자, 아까 법정 매각 조건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특별 매각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보통 보면은 대금 납부 기한 이후에는 옛날에는 연 20%인데 현재는 연 15%의 지연 이자를 내야 되는데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까지예요. 대금 납부 기한이. 그러면 내일부터 연 15% 계산해서 날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납부 기한이 지났어. 그러면 약 2달 뒤에는 통상적으로 재매각 날짜가 잡힙니다. 그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원래 내도록 돼 있고 그때까지 잔금 플러스 연 15%의 이자를 1할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재매각 기일 하루 전까지는 실무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는 매각되고 나서 일주일 뒤가 매각 결정 기일이잖아요. 매각을 허가해준다, 불허가해준다 이거 결정하는 날이잖아요. 매각 결정 기일 되기 전까지, 기일 전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농지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매각은 불허가가 되고 그 매수 신청 보증금은 몰치됩니다. 그래가지고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그러는 거 돼 있고 말하자면 그 사건이 재매각 됐을 때 다음에 잔금 납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돈에 합쳐져서 그 사건 배당 기일할 때 배당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몰치당한 돈은 국가가 완전히 뺏어가거나 뭐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건 배당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매각 조건에 나오는 것들이 보통 보면은 재매각의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 경매가, 최저 매각가의 20% 또는 30%이다. 서울은 통상 20%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일부 보면 30%. 부분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재매각 사건의 경우 경매 정보지도 보고 법원 대부분 경매에서 경매 사건도 검색해 보시면은 20%인지 30%인지 나타나니까 그 돈을 미리 준비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매각 조건에 보면은 저당권이 붙은 별도 등기 집합 건물의 경매 신청 사건인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간혹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경우가 뭐 이런 케이스겠죠. 단독주택이 있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건물과 땅에다 설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멸실시키고 다시 신축을 했어. 그럼 그 순간에는 땅에만 건저당이 돼 있거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뭐 압류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별도로 인수해라. 뭐 이런 조건 말하자면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고 최근엔 별로 없어요. 그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자, 또 반가로 5번. 법정 매각 조건 중에 이해관계인 전원의 유효한 합의 조건, 뭐 합의로 가능한 변경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이건 허용된다는 게 대부분 판결입니다만은 대부분 판례입니다. 예. 근데 경매의 근본되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최저가 매각 가격 결정과 같은 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그 전원 합의를 했을 때 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매각 조건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법원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11조 1항. 직권에 의한 매각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너무 불합리하다 싶으면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1조 2항 민사집행법. 이러한 반가로 6번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법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별 매각 조건은 매각 기일 공고에 기재할 필요적 기재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매각 기일의 공고 전에 변경이 되었다면 공고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각 기일에는 반드시 집행관이 매수 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고지를 안 하고 위반한 매각 절차는 매각 불허가의 사유가 됩니다. 매각 불허가의 사유가 됩니다. 자, 이론 오늘 강의는 거의 이제 마무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한 경매 사건을 권리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뭐 실수하는 자주 실수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이제 오늘까지 하면 3번이니까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을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란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 중 말소 혹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말소 권리, 기준 권리 뒤에 오는 재반 권리들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된다. 특정한 경우는 다음에 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는 건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집행권언이라 그러죠. 이를 가진 채권자의 경매 신청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죠. 경매 신청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면은 그것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리고 5번은 늘 강조드리지만은 전세권에 대한 것인데,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으면서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라 그러죠. 지하 1층부터 지상 1, 2, 3층이 있는 뭐 한 20, 30년 된 붉은 벽돌집이 보통 그런 거죠. 이런 건 등기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 전체에 다 돼 있어야 돼요. 뭐 1층에만 돼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아파트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401호다 그러면 401호 전부에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방이 3칸인데 방 한 칸에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에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이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이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설명드린 요 두 케이스가 아니면은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사례는 제가 이거 확정일자, 저 배당 요구를 넣게 한 요 사건을 찾기가 참 힘들어서, 울산인데 2017 타경 162135 경매 사건이죠.
울산 울주에 있고 다세대 주택이고 감정가는 1억 6,800. 최저 경매가는 많이 유찰됐죠. 5,505만원. 입찰 보증금은 그 10%인 505만 5천원. 청구 채권은 556만 7,010원. 그리고 토지 지분은 24.17. 건물 전용 면적은 17.99. 뭐 아파트로 치면 뭐 25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다세대 주택이니까 뭐 평형에는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17년 12월 22일, 감정평가일은 2018년 1월 10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8년 3월 19일, 입찰 예정 기일, 매각 기일은 2018년 10월 24일인 물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이게 경무정보지니까 연결돼서 된 거를 한면에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 살펴보시고 요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 매각 물건 명세서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과 똑같은지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감정가 1억 6,800이던 것이 33%까지 들어서 5,505만원, 2018년 10월 24일이 매각 기일이고요. 전입자는 2016년 5월 25일 전입했고 확정일자는 안 받은 걸로 여기 나타나죠. 배당 요구는 2018년 3월 12일 날 했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이 사건이 2018년 3월 19일이니까 그 이전에 했으니까 유효한 거죠. 보증금액은 1억 5천만 원. 또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2016년 5월 25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겠죠. 요 말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전입자가 점유자, 세입자가 더 빠른 사람이 있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보증금도 1억 5천이고 하니까 뒤에는 그냥 전입만 해놓은 사람 같네요. 자, 여기서 가압류가 맨 앞에 있네.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2016년 7월 26일이죠.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이전은 뭐 별개로 봐도 될 것 같고, 강제 경매를 신청했네요. 말소 기준 권리하고 여기서 볼 것은 전입 세대 전입 날짜고 보면은 전입 날짜가 약 2개월이 빠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세입자인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또 넘어가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경매 정보지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으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그 내용을 보면서 울산지방법원 매각물건명세서 2017 타경 162135 경매사건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최선순위가 2016년 7월 26일 가압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현황조사 2016년 5월 25일 맞고요. 202호 권리신고한 사람도 2016년 5월 25일부터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증금은 1억 5천이고 월세는 없고 2016년 5월 25일 전입했고 배당 요구는 2018년 3월 12일 한 게 틀림없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없잖아요. 그죠? 확정일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뒤에 여기 이제 현황조사서도 보면은 요거는 아마 영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 날짜가 요때 나갔을 때는 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해놨는데 세대 열람하니까 있어서 아마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다가는 세입자가 있는 걸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거니까.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도 보면은 아까 살펴본 날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 두 명은 뭐 예외로 봐도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요약해서 써놓은 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가압류 7월 26일. 강제는 예외로 보고 말소될 것이고, 여기 세입자는 두 달이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 1억 5천. 여기서 아까 뭐 배당 요구는 했지만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 게 매각물건명세에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나타나 있어. 그러면은 낙찰 대금과 별개로
낙찰자가 그 1억 5천만 원을 인수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은 최저 매각가는 5,505만 원이었어. 그죠? 거기에다가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인수해 줘야 되니까 두 개를 합하면은 2억 505만 원이에요. 그 이게 감정가가 1억 6,800만 원이었죠. 감정가보다 더 비싸. 이거 뭐 시세 조사해 보면은 뭐 감정가 전후지 그 이상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감정가 즉 시세보다 조금은 경매니까 싸게 사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몇 천씩 더 주고 사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1억 6,800이라 하더라도 벌써 뭐 한 3,700, 4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8년 10월 24일 날 매각 기일에는 응찰하면 안 되는 사건이고, 법원에도 갈 필요가 없죠. 뭐 법원 가서 헛걸음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입찰하면 안 되고, 1억 6,800만 원보다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1억 5천이 인수 금액이라 그러면은 최저 경매가는 얼마입니까? 1,800만 원 미만일 때 해야 돼요. 뭐 1,000만 원이 됐을 때라든지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최저 매각가가 5,500일 때는 절대 입찰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못하고 한 명 내지 두 분한테는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은 물건 분석해 보시고 입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까지는 입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